자, 조문체계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뭐 전문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총 9차 개정입니다. 9차 개정. 그래서 9번 개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에 이제 왼쪽에 윗단락을 보시면 뭐 괄호에 꺽쇠에 전문 개정이라는 이제 이렇게 붙은 파트가 있죠. 이것도 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체크하시고. 그래서 전체 문장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헌법의 전문이 개정되는 이런 효과가 이제 내포되거든요. 그래서 헌법 전문의 개정 시기, 이게 전체 문장이 개정된 게 언제냐, 요 시기하고 이제 딱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험의 중요한 또 사항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내용 바로 이제 오른쪽 내용 보시면 지금 구성 체계가 아까도 봤지만 헌법은 전문과 즉 머릿말, 헌법이라는 어떤 그 법전의 머릿말과 그 다음에 본문 10장, 본문 10장 130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부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문, 본문, 부칙. 그리고 이제 본문에 뭐 다양한 내용 중에 보시면 제1장에서 이제 총강, 총칙을 규율하고 제2장에서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다음에 기본권 보장, 3장 이하에서 이제 통치 구조를 규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 내용으로 들어보죠. 아래 내려오시면 헌법의 전문, 머리글, 헌법의 서문이라고 평가하는데 올해도 뭐 이수제 같은데 헌법 이수제 시험이 나왔죠. 몇 년도에 제정됐고 몇 차에 걸쳐 개정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출제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나 뭐 나쁜 출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5급 헌법 이수제나 지금 통칭해서 5급 시험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에 집중하는 이런 이제 출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속 법률도 많이 나왔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지만 그거는 법률의 형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미 실질적으로 헌법이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앞에서 구성체계를 볼 때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선거제도, 권력분립, 자유위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또 구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어떤 부속 법률 사항들, 이것들은 이미 형식은 법률 형식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헌법으로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본적인 헌법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출제 대상이기 때문에 나올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들이 이제 자꾸 더 열려갈 거예요. 넓어질 거니까. 그래서 대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조직 사항들, 제도 사항들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바라보시면 훨씬 이제 조문 사항들도 좀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줄대내 보십시오. 대한국민은 여기 나왔죠. 대한민국은 하면 안 됩니다. 대한국민. 이거는 지금 그 제정과 개정의 주체를 밝힌 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누가 만들고 누가 수정해왔다. 이런 주체를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국호 조항은 다음 페이지 가시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호가 아니라 재개정의 주체 조항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개정한다. 이게 다 헌정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 대상이에요. 3.1운동은 건국 당시부터 이미 인식되는 역사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 자, 임시정부도 어때요? 우리나라 재정 과정,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인식되는 역사적인 현상은 마찬가지인데 요게 현행헌법에 비로소 들어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와요. 이유는 임시정부라는 것들이 다수가 있었지만 뭐 우리 한반도에도 있었고 뭐 상해에도 있었고 뭐 미국에도 있었으면 러시아에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 체계죠. 이게 국가 체계가 아니에요. 결국 국가가 침탈당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이제 정부 체제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행정적인 조직 기반은 있었지만은 국가의 3요소, 즉 국토, 주권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 개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정립하면서 단순한 이제 정부 개념을 매칭시킨다는 것이 격에 안 맞기 때문에 재헌 당시에는 두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북한헌법 개정 과정에서 임시정부 법통 개정이 들어갔어요. 추가되니까 우리도 이제 경쟁적인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와요. 임정개통이. 자, 그리고 이제 4.19 민주이념의 계승. 4.19라는 용어 자체는 30 당시에 들어옵니다. 즉 5.16 혁명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4.19 의거의 정신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16 혁명의 정신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결국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적인 저항의 이념을 계승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 당사자가 민주적 저항을 이렇게 근거 지어는 이런 내용들을 두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4.19는 이제 3.0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초로 도입을 했지만은 그거는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역사적인 도구로서 정치적인 도구로서 제시될 뿐이다라고 이제 격화돼요. 그 결과 4.19 민주 이념의 계승 조항은 현행헌법에서 비로소 도입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4.19가 들어왔다가 50 때 전두환 대통령이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나중에 현행에 다시 이제 4.19만 다시 도입되는데 이때는 이제 민주 이념의 계승, 민주적인 저항 이념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용어는 비슷해도.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보시면 평화통일, 또 밑에 줄에 자유민주, 민주주의, 통일원칙 이런 것들이 막 제시되고 있죠. 자, 주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나 자유민주라는 용어나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유신개헌 때 최초로 들어옵니다. 우리 헌법에. 유신개헌의 취지가 그 남북 통일을 위한 개헌이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에 관련된 그 조합 체계, 즉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뭐 이런 의미로 볼 때 그 조합이 가능한 체계들이 유신 때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완성되는 시기는 현행헌법입니다. 완성된 시기. 그게 이제 밑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다음 페이지 그 왼쪽 조문 내용 그 밑에 정리사항들이 또 좀 있죠. 요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스킵하면서 체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약술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그 중간쯤 내려가 보세요. 제40헌법, 즉 유신개헌 당시에 통일에 관련되는 각종 조항들, 즉 자유민주니 평화통일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조항들이 결합될 수 있는 조항들이 최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게 현행헌법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는 모습이 본문 제4조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 추진. 자, 이 말이 뭐냐면 자유민주와 평화통일이 낱개로 있으면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요. 이게 한 조항에 합쳐져 있으면 이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4조의 합쳐진 모습은 현행헌법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 시험에서 나눠서 묻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 이걸 묻는 거 하고 완성된 조항이 언제 구축되느냐 이걸 묻는 지문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4조 오른쪽에 보시면 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공산주의적인 통일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평화통일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평화통일의 한계를 설정하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왼쪽으로 가시면은 다시 이제 그 헌법 전문의 이제 구성 내용들이 도표로 나오는데 지금은 크게만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요. 그래서 헌법에 이제 그 개정경과에 이제 건국 이념을 박혔어요. 건국 이념을 박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본 원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의 기반이 되는 뭐 재정 주체, 개정 주체,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가 누구다 이 말이 다른 말로 국가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명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원리가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원리들이 전문에서부터 파생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민적 과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원리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들이 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리, 이념 그 자체는 추상적이에요. 이데올로기 자체는 추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권리하고 구분돼야 되죠. 원리는 그냥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 자체고 이는 추상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권리는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는 구체적인 주관성, 구체성을 갖고 있는 주관적인 규범이다. 개인적 차원의 사항들을 담은 즉 주관적인 구체적 규범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념은 그 자체 이제 추상성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원리 조항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는가 그런 논점이 하나 나오는데 통솔과 판례는 단순한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성력이 있는 규범이다라고 봐요. 그러나 권리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은 규범성은 인정된다. 즉 구속력은 인정되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재판 규범으로 심사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모든 국가자연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구속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들이
여기서 권리를 도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런 권리 주장 요소로서 활용되기는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권리 도출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 전문은 규범성은 있지만 권리성은 없다라는 게 통설 판례 결론이고 아주 중요한 빈수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강 쪽으로 내려가죠. 제1장 총강에 가시면 제1조. 자, 총강이 이제 총칙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국가 형태. 자,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설정하고 이 국호는 대한제국의 국호를 임시정부가 이제 이어받은 것을 우리 재헌헌법에서 수용했다라고 이제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자, 민주와 공화국을 나눠서 이해되시는데 일단 공화국이란 말은 공화정이란 말은 왕정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두지 않는다. 군주를 두지 않는 나라다라는 비군주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공화국이다. 자, 민주란 말이 이제 독재의 반대란 말이에요.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에 반대되는 그래서 일당 독재를 타파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이죠. 자, 그리고 모든 권력은 즉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기원한다. 그래서 이제 통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이제 다 합치면은 결국 민주적 기반의 기반을 둔 국민의 자치 즉 국민 자치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왕권 신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하는 의미들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신의 대리자인 군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이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건 나중에 종교의 자유 쪽에 가면은 이제 정교 분리, 국교 부인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국교를 부정하는 이런 주의들이 신정국가를 배경하고 세습국가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어떤 근대 입헌주의적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정국가 내지는 왕정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자, 국민 자격, 다른 말로 이제 국적이라고 하는데요. 국적의 근거를 들고 있죠. 자, 여기에 국적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리고 이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서 이제 민법이라는 이제 시민법, 대표적인 시민법인 이제 민법에서 규율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직접 정하지 않고 그냥 법률로 위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민법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결국 국적 법률주의 내지는 국적 단행법주의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죠, 그죠? 줄눈에 보시면 국적 법정주의와 단행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아닌 개별법을 만들어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 어때요? 국적법이라는 법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2항으로 갑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이 헌정사도 출제가 빈번했는데요. 제50 때 최초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용의 맨 마지막 파트 보시면 재국민 보호는 50 때 최초로 도입되는데 그때는 좀 소극적인 내용이에요.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정도로 도입됐는데 이걸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의무화시킨 게 현행헌법이다. 그래서 최초 도입된 게 50이고 더 적극화된 게 60 현행이다. 이런 헌정사가 예전에는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자, 국가의 지금 3요소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아까 우리 구성체계에서도 등장했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의 근본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이제 1조를 통해서 국민 주권 그리고 2조를 통해서 국민의 자격 이런 규율들을 봤어요. 국민에 관련된 자격 주권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영토, 3조에서 이제 영토에 관한 규율을 보는데, 자, 이 국가의 영역은, 영역이라는 개념은 더 넓죠. 영토, 영공, 영해, 지배권이 미치는 다양한 어떤 권역을 아우르는데, 주로 헌법에서는 뭐 이 비교법적으로 봐도 주로 헌법은 영토 조항 정도를 둡니다. 왜냐하면 영해나 영공 같은 것들은 이 객관적인 경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보네. 그래서 정치적이고 이제 국제적인 현황에서 이제 유동적이다 보니까 자칫 너무 엄격한 규율을 두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분쟁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주로 이제 그 경계 확정이 명확한 영토 규율을 이제 주로 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조 조문과 충돌이 있어요. 밑에 4조 보시면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이 필요한 국가다라는 걸 명시한 조항이죠. 4조는 분단 국가예요. 근데 3조는 보세요.
3조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영역이다. 완성국가를 전제한 조항이에요. 완성국가 3조. 근데 4조는 분단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4조는 분단국가 조항입니다. 그러니 이 두 조항이 마찰이죠. 3조는 예전에 제정 당시부터 있었는데 4조는 현행헌법에 비로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법과 신법 간에 이제 충돌이 있어서 이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존재하는데 3조를 우선시키는 견해도 있고 4조를 우선시키는 견해도 있고 근본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고 지금 현실적 정황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고 조화롭게 해결하자라는 절충설도 있어요. 판례와 통설은 저중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맨 마지막 달락 보시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 즉 불법 조직이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화해의 실질은 인정하자. 그래서 완전히 무시는 하지 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즉 법적인 관점이 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질성을 부여해서 대상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이제 지금 현황을 탈출하기 어렵다. 예, 이런 의미의 이제 절충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조. 자, 5조는 평화국가 원리 조항입니다. 6조까지. 자, 그래서 국제법 존중주의, 그 다음에 외국인에 관련돼서 이제 지위 보장, 예, 그런 것들을 규율하고, 또 평화 통일의 원칙과 관련해, 아까 그 4조 평화 통일 원칙까지 합쳐서 국제 평화주의 내지 평화국가 원리로 이제 분류됩니다. 그래서 4조, 5조, 6조 이 세 가지 조항이 평화국가 원리 조항이에요. 4조는 이제 그 국내적인 평화, 예, 요걸 추구한 내용이고 5조, 6조는 이제 국제적인 평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어요. 자, 5조 1항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을 부인한다. 자, 침략전을 부인한다. 반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위 전쟁이나 방위 전쟁까지 금지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 방위전이나 집단적 방위전, 즉 자유 진영의 자유 이념 보장을 위한 뭐 파병,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 중립은 준수된다. 자,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7조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7조에 가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7조 2항에 이미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구현되고 있거든요. 군인도 공무원이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5조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명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군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죠? 군사정권의 뭐 독재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차례 거쳐고 30부터 50까지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그 반성적 꼴입니다. 그래서 현행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군정을 이제 배격하는 이런 의미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 헌정사가 2항의 헌정사가 중요합니다. 2항은 현행헌법에 도입됩니다. 현행헌법 6월 항쟁의 산물로 현행헌법의 반성적 고려로 도입되고, 자, 그 다음에 제6조 내려가십시오. 1항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끊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네, 이런 조항들은 뭐 독일이나 이런 이제 모법의 국가에서도 존재하는데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두 개의 개념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먼저 두 줄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법 학계의 해석으로는 이제 국제관습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첫째 줄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조약도 넓은 의미의 이제 국제 규범이죠. 국제적인 규범 체계인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될 것이라는 절차적인 요건 준수가 필요하죠. 대표로 나중에 보면 헌법 제60조에 가면 조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체결 비준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통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또 거기다 또 국무회의 심의상이에요. 조약 체결은 89조에 가면 국무회의 심의상,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나 이런 대외적 기관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준수해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거친 조약만이 국내법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차이점은 뭐예요? 첫 줄과 두 줄이. 두 줄은 국내법인 헌법상의 어떤 절차 통제 요소가 없죠. 첫째 줄에 조약에만 있어요.
타당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적인 어떤 국내적인 어떤 통제 요소 이런 것들을 개념 요소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국제사회의 일반화된 규범 이런 의미 속에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절차 통제를 받을 것 이런 것들이 예정 요소로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개념에 따른 구분 체계를 잘 아시고 자 그다음 이렇게 이제 이런 요소들에 해당하게 되면 두 줄 뒤에 효과가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자 국내 법이라는 표현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즉 법 규범은 가장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그 하위법을 법률, 명령 등 이하 규범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은 헌법이란 표현이나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명령이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형식적 표현들을 쓰지 않고 국내 법이다라는 포괄적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는 결국 국내법 중에 하나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예정한 것이지 이게 국내법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효력을 가진다, 어떤 법규범 형식의 효력을 가진다 이런 뜻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체계가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지, 그냥 명령의 효력을 가질 뿐인지 그런 이제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지점으로 하는 이제 강학산 논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고 판례도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에 정리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학습 대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6조 2항으로 갑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 자, 그 밑에 정리 내용으로 내려가 볼까요? 두 줄 보시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를 명시한 것이다. 예. 내국민과 무조건 평등이 아니라 상호 존중주의입니다. 상호 협조주의. 그래서 그 나라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에서 우리도 함께 발맞춰서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지 우리 내국민과 똑같은 보호를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 그래서 이 항의 줄을 다시 봅니다.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라고 했죠. 이거 좀 편하게 정리하면 국제적 수준에서 이 말들은 국제적 수준에 발맞춰 이런 뜻이거든요. 상호주의죠. 자, 그러면 이게 오지가 나올 수 있어요.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우리 국내법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국제적인 보편적인 수준에 맞춰서 보장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이런 국내법적인 명칭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7조로 갑니다.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국민에 대한 책임 규정은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기본적으로 밝힌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그 공무원의 어떤 책임에 관련된 각종 이제 그 규율 체계들을 보면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좀 더 크게는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대표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인민소환제도나 국민소환제도, 즉 국민들이 직접 어떤 공직사회의 법적 구속력을 완성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원칙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체계들을 견주어서 해석을 하면 이때 이제 국민에 대한 책임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소환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첫째 줄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 자 이게 이제 공복 규정이라고 합니다. 공복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공공의 신복, 줄여서 이제 공복 규정인데 이 말은 뭘까요? 공무원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신복이지 특권 계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의 지위 보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어떤 직제를 폐지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사례에서 그 정당성이나 위헌성이 문제될 때 우리 판례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하에서 이제 신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그러나 7조 1항에 공복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공의 신복으로서의 기능성이 다한 곳에서는 신분 보장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분 보장의 한계 논리로서 이 공복성을 제시합니다. 신분 보장 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용이 신분 보장이 있거든요. 공무원의 정년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헌법에서부터 예정된 것인데 이런 신분 보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7조 1항의 공복 규정으로부터 한계가 지워져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새마을과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었지만은 뭐 지금은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정당한 적법 절차적인 어떤 통제 장치만 존재하면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 예, 공복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 다음 2항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직업 공무원 규정입니다.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자, 직업 공무원이란 말이 아까 1항에서도 우리가 언뜻 이제 이해를 했지만 특권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직업인으로서 공복으로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바뀌었고요. 자, 이제 2항은 1항과의 관계에서 이제 목적과 수단의 관계입니다. 즉, 1항의 이제 공복 규정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이제 직업 공무원 규정이 그 실현 수단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능성을 확보하겠다. 공복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공복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직업공무원 제도.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수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이제 그 해석이나 보장에 관련된 그 어떤 판례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설립의 자유. 자, 설립을 잘 보세요. 정당은 설립 이후에도 다양한 존재감을 갖고 있죠. 설립 이후에 그 조직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며 또 필요하면 어떤 해산도 가능하고 자진 해산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립만 보장되는 것이냐? 그럼 설립 이후에 각종 행보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설립이 보장된다는 것은 모든 자유가 보장된다는 전제 조건의 보장이다. 이래서 이제 포괄적 자유의 보장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명문 규정은 설립으로 명시되고 있다. 예,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포괄적인 정당의 자유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X입니다. 예, 그래서 포괄적인 자유가 아니라 설립 과정의 자유만 명시되고 있지만은 그게 보장된다는 말은 전부를 보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은 넓게 한다. 예. 그다음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당 독재 방지책이에요. 그죠? 복수정당이 보장된다는 말은 야당의 보호조항이다라고도 이해되고 좀 더 이제 유리한 말로는 일당 독재 방지책. 예. 민주공화국이니까. 자, 그다음에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 되며 이게 이제 정당 민주화 조항이라고 합니다. 정당 민주화 조항. 그래서 그 민주화에 요청되는 이제 필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헌법이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정당법이라는 법에 가면 이제 다 내용들이 구현되고 있어요. 자, 3항. 그래서 그런 이제 이에 직결되는 정당법의 이제 규율 사항들은 이미 실질적인 헌법으로 평가되죠. 그래서 형식은 법률의 형식으로 담겨져 있지만 헌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헌법의 출제 대상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로 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3번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보호 및 국고 보조 조항을 두고 있어요. 넓은 의미의 이제 국가 보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보조금 조항이 이제 들어오는 헌정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8조 전반이 지금 정당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국민의 직접 참정 욕구의 증대에 따른 대의현상의 변모 이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직접 헌법에 수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보장의 의미를 넓게 해석을 합니다. 다 넓게. 자, 그다음에 4항으로 가십시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실현되었던 정당 해산 조항이죠. 그래서 통진당 해상 사건에서 다양한 이제 구체적 해석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요건들의 이제 구체적 해석 이런 것들과 결부되는 내용들이 중요한 출제 사항이 되겠고 어떤 그 조문의 그 뼈대부터 먼저 형성하셔야 돼요. 즉 그 레이아웃부터 형성을 하시고 그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개별 해석례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레이아웃 없이 해석론을 바로 정리한다. 이런 것들은 모래성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먼저 잡는다. 즉 조문 체계를 먼저 잡는다. 조문 체계를 잡기 전에는 헌법 전반의 이념 체계, 이념의 구현 체계를 먼저 인식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론적 관점에서 이제 전제되는 것들이고요. 자, 어쨌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한 헌재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자, 요거는 이제 독일헌법에서 기원하는 제도입니다. 독일헌법은 나치 정권에 의한 그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전 이후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다듬는 방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는데 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즉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제 악법을 실천했던 이런 나치 정권의 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방어의 대상이다. 보장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 관념이 성립이 돼요. 그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관념이 이제 제도로 구현된 게 독일에서 기본권 실효제도와 정당 해산 심판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기본권 실효제도나 정당 해산 심판 제도 공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그 한계 요건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헌법은 그 저절 뒤에 보세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것이라는 실생 요건을 갖고 있죠. 즉 여기에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모범적입니다. 즉 모범국가인 독일헌법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명시되고 있어요. 자유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데 자, 칠판 볼까요? 전문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본문 제4조에도 자유민주라는 용어가 있었고 8조에도 오니까 자유민주라는 용어가 있어요. 즉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말이 붙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합성어예요. 개인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같은 말로 인식됩니다. 헌법학에서는. 자, 개인주의,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 이런 이제 자연법적 이론을 얘기하고요. 요거와 이제 민주주의가 합성으로서 이제 존재한다. 여기 이제 자유민주주의인데, 자, 보세요. 이 민주주의란 말이 옛날에는 그냥 독단적으로 이해를 해왔지만, 나치, 히틀러가 민주주의 이름으로, 즉, 국민의 지지 기반을 받아서 악법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전쟁을 시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국민을 전장으로 내몰고 해서 인권을 실현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원인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관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 자, 이게 이제 합쳐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다라는 의미로 이제 강학상 정리됩니다. 강학상 학문상의 개념으로서 자,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명명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방어적 의미가 자유라는 의미하고 소통돼요. 즉,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자행되는 어떤 그 헌법 침해, 그걸 이제 방어해내겠다. 그거는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방어의 대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유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한 건 안 된다. 왜죠? 자유주의로부터 개인주의, 자유주의로부터 국민주권이 형성되고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이 그 수단의 기능을 넘어서 목적을 말살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논리에서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방어의 대상이 자유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명시되는 것들이 모범국가의 그 헌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걸 수입하는 제도를 수입하면서 자유라는 용어를 빠뜨렸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래서 자유라는 용어가 없다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명시되고 있다라는 조문제가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자유는 명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상 다우솔과 팔레가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원론적 의미로 엄격하게 좁혀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건에 있는 이제 민주주의 의미를 넓게 봐버리면 좀 그 정당 해산의 그 제소 가능성이 넓어지거든요. 정치적인 남용 가능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켜내야 될 자유주의에 직결되는 민주주의 상으로 이제 좁게 보는 것들이 그 해산 제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하다. 그리고 모범국가의 그 원론적인 이제 그 실천 예를 보더라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유민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소권자가 정부입니다. 헌법재판의 이제 성격을 보여주는데 헌법재판은 객관쟁송이라고 합니다. 객관소송. 그래서 주관적 권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즉 보편적인 공동체의 질서 체계를 다루는 이런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체들이 주로 이제 기관 소송의 형태로 편성이 되죠. 헌법재판 내지 헌법소송은 객관 소송입니다. 객관쟁송. 그래서 주관적인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 보호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 소송은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심판의 어떤 청구 주체들도 기관들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정당 예산은 기관 중에 정부, 행정부에 맡겨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탄핵 소추 같은 것들은 국회에게 맡겨요. 입법부에게.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네, 입법권의 통제 관련해서는 그 입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구, 즉 사법부에게 맡겨요. 그래서 주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할 체계로 기관 소송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각종 권한 분장이 이제 문제되는 사안에서 포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이렇게 해서 넓게 보자면 다 이제 공적 기관들에게 소송의 주체성을 이제 청구 주체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민중소송 체계가 있어요. 예외적 민중소송. 자, 요게 이제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 심판제도. 자, 현행헌법에서 현행헌법에서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헌법소원. 예.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개인이 직접 소를 구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장치가 마련됐는데, 요거는 결국 이제 권력 분립의 와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즉 기관별로 아무리 이제 객관적인 운영 방침을 마련했더라도 이 기관들이 보면 결국 융합될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죠.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 상황에서는 어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같은 당이다 이래버리면 서로 한통속이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런 위험성.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법부 같은 이런 소극적인 권력들이 종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법부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곤란해지는 이런 위험성에 대처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보충적으로 소를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당예산 제소는 정부에게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기관 소송의 체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국회에게 있는지, 정부에게 있는지, 법원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송 유형별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헌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건 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기도록 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제2장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단 이 장의 제목 보시면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보장의 이제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겠다라는 아주 뭐 소설적인 이론도 존재할 수 있지만은 통설과 판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질상 혹은 실질에 비추어 외국인이나 법인 등 단체나 공적인 기관들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죠. 자, 10조 갑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인간 존중 행복 추구권, 포괄적 기본권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문에 가시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준다. 자, 이게 기본권 보장 의무 조항입니다. 아까 구성체계 할 때 첫째 시간에 본 거죠. 그래서 10조 후문에서 기본권 보장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직접 기본권의 효력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 조항이 그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권력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일단 견해를 같이 하지만은 이제 국고작용이나 이런 이제 사경제성이 짙은 사적 성격이 강한 이런 행위작용에도 이제 구성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다. 이런 이제 지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문제의식을 이거는 수험에 직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독일 같은 나라나 이제 다른 이제 대부분 이제 서구 유럽의 헌법들을 보면 우리 헌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1조 제일 앞에 나와요. 즉 국가와의 전쟁의 싸움에서 인권을 쟁취한 이런 이제 어떤 시민적 역사가 있는 피로 쓴 이제 인권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인권을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이겨서 헌법이 국민의 민정 헌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일 앞머리에 이런 인간 존엄 가치와 이 인권 보장 조항이 일반적인 제일 먼저 자리를 배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까 그 1조가 어때요? 국호, 국가 형태 이런 것들을 규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권보다 국가가 앞서는 나라입니다. 근데 서구 유럽의 모국들은 대부분 국가보다 인권이 앞서는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시혜적으로 허여한 분야에서 협약의 형태로서 민주주의를 이행해온 예를 들어 이제 피로선 이제 시민의 역사가 좀 전통이 부족한 이런 면모들을 체계로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로 내려갑니다. 이 포괄적 기본권들은 이제 오른쪽의 내용들이 뭐냐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 이 구체화가 가능한가, 즉 구체적 권리로서 활용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논란이 약간 있어서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논의가 있지만은 기본권성을 인정합니다. 판례도 인정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언저리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11조로 내려갑니다.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이거는 이제 중세의 신합회 평등이 근대국가 선거 관련해서 법 앞에 평등으로 전환된 개념인데요. 이 법의 의미, 앞의 의미, 평등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해석론이 붙어요. 다 넓게 해석합니다. 광의설, 법의 의미는 성문 불문의 모든 법규범 체계, 헌법, 법률, 형식을 따지지 않고 성문과 불문을 따지지 않는 모든 구속의 내용 체계 앞에서 균등할 것. 예, 이렇게 이제 넓게 보고, 그다음에 앞에라는 의미도 법의 구체적인 집행 앞에서만 평등한 게 아니라 애초 집행의 근거인 입법 과정에서마저도, 입법의 내용마저도 평등을 추구할 것. 그래서 입법 작용까지도 구속하는 내용으로 확대 발전되고, 그다음에 평등의 의미도 형식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대적 평등, 즉 합리적 차별이 허용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넓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 광의설, 이런 이제 전제 조건들을 깔고 해석론들을 들여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문에 가시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모범 국가들의 어떤 실천제들과 좀 차이가 납니다. 독일이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 가면 성별, 인종, 혈통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인종이나 혈통 이런 요소들은 없죠. 예. 이게 이제 그 국가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나라에서는 좀 뭐 유대인, 흑백 차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인종이니 혈통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차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앞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다문화 사회화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세에 있는 문제고, 전통적으로 인종차별이나 혈통차별 이런 것들이 문제되던 우리 민족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가부장적인 성차별, 예,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또 조선시대의 그 종교박해, 이런 것들 생각하자면 이제 성별, 종교, 또 신분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돼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의 차이에 따라서 규율되는 모습도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출발하면, 이걸 강조하면 이 조항은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특별 취급을 요하는 조항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조항 체계상의 어떤 차별은 특별 취급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 취급은 단순한 자의 심사가 아니라 비례성 심사,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아주 엄밀한 심사가 동원돼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통설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예를 든 열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차별 사유들을 다 적시를 못하니까 그 좀 강조적 의미가 이제 부여된 것들을 예로서 이제 나열한 것인데, 일단 예시조항으로 봐요. 자, 예시조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차별 금지 사유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 즉 특별 취급의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 통설 판례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구별설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차별 금지 사유, 차별 사유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취급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심사 기준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과 기타 다른 명시되지 않은 차별 취급에서 심사 기준을 그 자체로 달리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했죠.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해서 균등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역을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모든 영역으로 당연히 이제 확장돼 있고 그걸 이제 확인한 조항이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첫 줄, 두 줄의 넓은 의미 해석과 예로 보되 다른 차별 사유와 구별하지 않는다. 심사 기준면에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불구별설, 이런 이제 헌재 해석론들을 잘 접목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을 짜고 살을 덧붙이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어떤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평등 추구를 위한 구체적인 이제 실현 수단을 명시한 것입니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자, 영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뭐 쉽게 하면 뭐 특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적 치하를 위해서 부여되는 특수한 법적 지위, 이걸 이제 영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특전 내지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자, 이 조항이 이제 영전 일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내용 정리 나오는데, 영전은 당대에 머무르며 그에 따르는 부수적 특권도 없다. 딱 그 영전에서 주어진 의미 이상이 없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자, 2항과 3항 경우 뭐냐면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방지하는 2항이 평등 실현을 위한 구현이고, 3항의 이제 영전 일대의 원칙이 2항의 특수계급 제도 방지를 위한 또 구체적 실현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두가 이제 평등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영전의 특전이 또 부수되고 그것들이 세습이 되고 이러면은 특권층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2항의 실천 수단으로서 3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2항의 목적, 3항의 수단. 자, 이제 17조로 갑니다. 이제 하나 이제 문제 이제 10조, 11조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식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일단 왼쪽에 10조로 가시면, 자, 첫 줄에 인간 존중의 보장 조항이 있죠. 포괄적입니다. 두 줄에 행복 추구권의 보장 조항이 있죠. 포괄적입니다. 행복하다, 추구한다는 내용들이 다 포괄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개헌의 논란이 많은 게 두 줄에 행복 추구권이에요. 자, 인간 존중은 개념 확정이 가능합니다. 인간 존중이란 말은 인간 본연의 가치인 인격을 보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인간 본연의 가치인 인격은 그 동물이나 사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느 정도 경계 마련이 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행복 추구란 개념은 경계 마련이 어렵다고 해요. 강학상 행복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또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의 행위 태양들이 추구하는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원래 이 조항은 있어서는 안 될 조항인데 괜히 들어와서 해석만 분분하다. 그래서 없애자는 논의가 상당히 짙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현재는 존재하니까 규범으로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는 부여하는데 어쨌든 행복 추구권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논란이 크다. 그 부분에 이제 학습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로 가시면, 자, 여기서 이제 개헌 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평등 같은 것들이 문제예요. 자, 일단 11조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했어요.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 또 뭐 근로 영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또 양성의 평등을 특별하게 또 보장하는 조항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혼인가족 영역에서도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근로 영역에서도 보호하고 이런 특별 규정까지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그 지위가 너무나 이렇게 격화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보전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지위들이 어떤 추구되지 않으면은 그 앞으로 실질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결국은 완전한 균등이 구현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논의되는 것들이 적극적 평등 조치나 잠정적 우대 조치, 어포머티브 액션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미에서부터 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면은 그 잠정적 우대 조치가 이미 헌법에 명문 근거를 두고 잠정적으로 적극적인 이제 우대, 차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적극적 우대 조치 내지는 잠정적 우대 조치를 명문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양성평등의 선언만으로는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잠정적인 기한 동안이라도 뭐 여성 집단이나 장애인 집단이나 이런 피차별 집단들에 대해, 전통적인 피차별 집단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직접 마련하자. 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잠정적 우대 조치의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반론이 팽팽해요. 자, 그리고 이제 17조로 가십시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요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사생활 보호가 현대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로 국가의 어떤 그 통제 같은 것들이 사생활의 침해의 양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감청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어떤 사생활의 개입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많고, 특히 또 현대 사회를 정보 사회라고 칭할 정도로 정보 자체가 자산이 되는, 자산으로 이해되는 이런 이제 사회다 보니까 이 정보의 보호, 이게 이제 사생활 보호의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이 너무 막연하다. 그죠? 이거 두 줄짜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서 강학상 이제 인정되는 기본권이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제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뭐 이런 것들이 그 판례 해석론이 완전 집중돼요. 예, 엄청나게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례로서 해석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들도 타당하지만 이미 헌법에서부터 이제 시대에 맞춰서 근거조항들을 근거와 이제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국가의 감청 같은 것들이 어느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현행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에 가면은 이제 감청영장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 독일헌법에서는 이미 헌법 자체에서 감청영장제도를 직접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헌법처럼 헌법 자체에서 직접 입법권의 침탈을 방지하는 이제 그 한계를 두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해석에 나오는 개인정보 자율권의 보장 범위 관련된 이제 판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상당히라보다 항상 시사적이에요. 항상 시사적이에요. 매년 출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9번.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이제 병역법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죠. 처벌 조항 자체는 그 정당한 그 이행 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인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이제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을 보는데,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이제 그 집총이 없는 대체 복무, 집총 없는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만 강요하는 것들은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그 병역 종류 조항을 이제 위헌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인데 병역 종류의 양심적 집총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가 없는 것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자, 그래서 그 판례와 함께 이 양심의 자유의 조문을 이제 문제점을 이제 봐야 되는데, 19조 다시 봅니다. 아주 단순하죠.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첫째 문제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는 내면에 머무를 때는 보장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판례도 내재적 무한계설을 지시해요. 내면에 머무를 때는 국가가 신도 아닌 이상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한정 보호된다고 봐요. 그러나 외면으로 실천되는 순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타당한 것 같아요. 그죠? 외면으로 실천되면서 다양한 이해들과 다양한 어떤 사상이나 관념들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조화적인 해석,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보면 이 양심이 외부로 실천될 때 항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다 제약만 받아왔거든요. 그죠? 양심선언, 양심범 이런 것들을 아직 이제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양심 실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양심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까지도 자유로서 보장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명시하자라는 이제 조항 그 개헌론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 아주 포괄적으로만 규정을 했지 뭐 실의 자유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양심적 병역과 관련해서, 자, 양심의 개념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2번 단락에 나온 내용인데, 사상이 포함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자, 선진 입법례인 독일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외에 사상의 자유를 따로 규정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외우지는 말고요. 독일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 가장 여러 나라의 헌법들을 다 이제 모범적 기반으로 삼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심된 모범이 독일헌법이었어요. 그래서 독일헌법이 가장 이제 주요한 모범헌법이었는데, 이 독일헌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 세계관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세계관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여기다가 양심적 집총 거부권을 별도로 명시해요. 양심적 집총 거부 및 대체복무제, 양심적 집총 거부와 관련된 대체복무제의 마련 의무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치 정권에 의한 반성적 고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구현된 결과입니다. 그 독일 국민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이제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헌법에 의해서. 그러나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그 국민들의 양심을 방해했죠. 양심 실현을.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전장으로 내몰리고 죽이기 싫은데 사람 죽여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국민들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만으로는 무력하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 조항만으로는 무력하고, 그래서 세계관의 자유, 집총 거부, 그와 관련된 대체복무제의 마련 이런 것들이 추구돼야지만 그 민족들은 양심의 자유가 비로소 보장된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죠. 우리는 단순하게 양심의 자유만 있지 관련 이제 제반 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양심적 집총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논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부정합니다. 헌재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례가 이제 부정하는데 이게 지금 국제인권규약이라고 해서 유엔이 만든 이제 국제 그 법규가 하나 있죠. 국제인권규약, A 규약, B 규약, B 규약 선택의정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규율되는데 각종 이제 국제적인 인권 사항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는 이런 국제 그 법규 체계에 우리가 가입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형 폐지나 결사의 자유 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유보된 상태지만 그 외에는 다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양심 자유 보장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양심적 지총 거부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국제화되고 그래서 이제 국제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 개인 통보 제도 이런 것들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공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규약의 B규약의 양심의 자유 내용으로 집총 거부권과 대체복무 의무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그 제도를 마련해라 하면서 여러 차례 권고를 해왔지만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나 여러 판례가 규약상 비규약상 집총 거부권을 도출해낼 수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법부를 강항상 이런 표현, 강항상이라기보다는 세간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즉 우리 헌법 6조에 국제법 존중주의가 있음에도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법부가.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들, 그 비판적 요소들 때문에 다양한 이제 해석론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양심적 집총 거부권의 독자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부터 출발해서 양심적 집총 거부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헌재 판례 구체적인 내용 분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조로 가세요. 자, 재산권 보장 조항입니다. 기본권의 이제 말단인데요. 자유권의 말단입니다. 자유권의 말단인데, 자, 재산권 보장이랑 재산권의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시면 이제 해석론들이 나오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데. 그 출발점은 우리 헌법이 보장을 예정한 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이다. 개념이 한정돼요. 그래서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유화 가능한 재산가치 있는 권리. 이렇게 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이게 결국 재산권은 자유로서 보장되지만 이건 제도적 자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인정된 범주 내에서만 누리는 자유. 그러면서 이미 국공유가 전제되어 있으면 그거는 재산권의 보장 영역이 아니고 국공유가 예정되지 않은 나머지 영역에서 사유화가 예정된 영역에서만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통설 판례가 좀 제한적인 해석을 해요. 그 이유가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대처, 이런 방지책 이런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너무 개인의 자유, 재산적 자유를 너무 이제 형식적으로만 관철시킨다. 즉 근대본주의 단계처럼 재산권을 너무 절대시하다 보면 그 자본주의 모순, 부의 편중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계 지점에서 개입이나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자유의 개념들을 만들어내요. 사유재산권의 보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법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공법상 권리도 재산 가치가 있으면은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사유화 가능성이 있을 때만 보호되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가 사유화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해석의 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1번 내용에 그 동그라미 1번 쪽으로 가시면 그 2번 제목으로 가시면 자, 공법상 권리의 보장 요건을 우리 헌재가 또 따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자기 기여가 있고 생존 기여에 확보하며 두 문자로 사기 기법 이렇게 외우는 부분인데 사적 유용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이 용어들이 뭐냐면 사유성입니다. 사유성. 그래서 사유성 요건을 구체화시켜서 공법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권리들은 당연히 사유화를 목적해서 만들어지는, 사유화를 예정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험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조문의 2항으로 가시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제약 규정과 그 다음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줄여서 이제 공용 침해 규정이라고 하는데, 2항의 사회제약 규정과 3항의 공용 침해 규정의 구별 논의가 공법의 통합 주제입니다. 자, 일단 2항도 재산권의 제한 가능성에 관한 거죠. 3항도 재산권의 제한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죠. 둘 다 이제 재산권을 다 제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3항의 제약 조항에서는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약은 보상해라. 그런데 2항의 그 사회제약의 내용인 공공복리에 따른 이제 제약에서는 보상 규정이 명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재산권의 제한의 근거 조항들인데 어떤 건 보상 규정이 있고 어떤 건 없는데 그 의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구별 이론들, 즉 관계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공법의 통합 주제로서 경계 이론, 분리 이론, 예, 이런 이제 의미로 형성이 돼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경계이론이나 이제 분리이론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도 독일헌법의 해석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독일헌법은 그 우리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이제 공용침해 규정에서 수용에 한정해서 아주 수용 사용 제한을 포괄하지 않고 수용이라는 아주 그 침익성이 강한 어떤 그 공적 강제작용에 한정을 해서 그 정당보상을, 예,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한 법률에 다 같이 둘 것을 예정하는 결부조항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헌법은 자, 공용 침해 일반이 아니라 공용 수용에 한정을 해서 행위용을 한정시킵니다. 예, 각종 포괄적 제한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아주 엄격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강제작용으로 한정을 시키고 결부조항 체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의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함께 한 법률에 두어라. 안 그러면 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의 이제 엄격성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강제작용, 수용에 유사한 강제작용에도 불문의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불문의 보상 청구의 확대를 위한 논의가 나오는데, 자, 가치 보장, 이제 교환 가치를 통해서 돈을 주어서 뭐 물건은 뺏어가되 교환 가치를 줌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법, 이걸 이제 가치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 보장의 확대 논의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치 보장은 아주 엄격한 정황에서 엄격한 어떤 형식적 요건 하에서만 가치 보장이 근거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외에는 돈을 주라, 이런 이제 보상의 가치 보장의 근거 조항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실에 터잡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이게 이제 사실상 공용 수용 사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입법자가 이런 공용 수용을 예정하고 그런 규율 체계를 마련한 건 아니었지만은 사회 현실의 이제 변모에 따라서 실상 공용 수용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는 이런 경우에 그걸 이제 위법 무효로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또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나는 교환 가치를 받고 말겠다, 땅값 오르고 좋아서 지금 돈 받고 말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자, 이런 취지에서 위법 무효를 통해서, 무효화시킴을 통해서 존속을 보장하는 방법과 교환 가치를 받음으로써 가치 보장을 받는 방법을 그 주체들에게 다 주는 것들이 안 좋냐, 이런 논의에서부터 이제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이제 그 논의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 보장을 확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일 헌법 그 공용 수용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효과가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다면 명시되지 않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 이런 논의들이 이제 경계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자, 그런 논리들의 어떤 출발 지점, 논의의 이제 지점부터 먼저 이제 대강 이해하시고 그 효과들, 구성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24조로 갑니다. 자, 24조가 선거권 조항이고 25조가 공무담의권 조항입니다. 24조, 25조를 합쳐서 참정권 조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권은 끝났고, 자, 이제 민주적 참정의 이제 실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입헌주의 체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참정권을 두고 있는데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다 줄이 들어가 있죠.
입법 형성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서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규율 사항들을 마련하게 입법 위임이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입법 형성권이 있습니다. 그 입법 형성권을 이제 심사를 할 때 좀 고려를 하는데 우리 헌재가 엄밀한 비례의 원칙을 고지고대로 쓰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이제 비례의 원칙을 이제 입법 형성권을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선거권과 공무담의권이 또 국민에 따라서 또 선거권도 제한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판례의 경향을 그 권리의 의미 내용에 따라서 그 심사 밀도가 구분된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주된 시험 대상이고 직접 사례까지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하시면 27조. 예, 요거하고 좀 쉬도록 하죠. 자,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그래서 그 법관에 대해서 재판권을 주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구속을 예정했습니다. 두 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법치주의 체계하에서 당연한 내용 같은데 이 조항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어디냐면 자, 첫 줄 뒤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만이 재판권을 가지죠. 사법권을 담당하죠. 자, 이게 물론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참여, 즉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성립됐어요. 그래서 형사재판 영역에서 보면 국민참여재판 법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배심제도 같은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더 적극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 즉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적 체계들이 보면은 편향적일 위험성이 크죠. 법전만 공부하고 뭐 획일적인 해석론만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의 어떤 그 지식을 수렴하는 뭐 학자들의 머릿속하고는 좀 달라요. 실무가의 머릿속과 연구가의 머릿속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의 머리하고도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법관들에게 재판권을 독점하는 것들이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장애 요소다. 그래서 배심 재판이나 참심 재판 같은 이 선진적이고 또 어떤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장치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방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좀 가다듬자라는 논의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2항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항에 가시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그리고 줄된데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문제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우리 헌재가 당연한 내용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인정하면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다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보니까 없죠. 신속 공개는 있는데 공정은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해서 두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좋은 문제란 거예요. 예.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당연한 내용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뭐 인권은 개념상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의 내용이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명문의 규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9조로 이제 국가비상 청구권 요것도 이제 따져볼 문제가 꽤 있고요. 요거까지 하고 쉬도록 하죠. 청구권까지 합니다. 자,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 비위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 요거는 이제 국가가 공무원을 사용한 사용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공동 불법 행위의 일유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동 불법 행위로서 사용자 책임을 명시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하시면, 자, 두 줄 뒤에 보세요.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 요 조항의 해석론이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의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조문 문제로서 직접 물어봐요. 명시되고 있는지 없는지. 자, 공무원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그럼 대체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럼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그 고유한 책임이 대외적 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 구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계상 이제 견해대비 나오죠. 그래서 공법의 통합 주제로서 보면 뭐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절충설, 대원 판례가 절충설을 취하는데 이런 이제 학설 대립에 따라서 이 조항의 의미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원 판례의 절충설에 따르면 자, 이 조항은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책임의 의미는 대외적 배상 책임과 대내적 즉 내부적 구상 책임 모두 규율한 것으로 봐요.
예, 배상과 구상은 용어가 다르죠. 배상은 대외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떤 책임관계를 얘기하고, 구상 책임은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가해자 집단 내부에서 내부적 정산 책임을 얘기해요. 네 책임이 이만큼이니 니도 내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배상 책임과 구상 책임이 모두 명시된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구체적인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원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절충설의 관념이에요. 절충설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의 책임을 나누거든요.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도 책임을 진다고 봐요. 그러나 단순한 경과실의 경우는 국가만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대원 판례다 보니까 결국 대외적 배상 책임까지도 일정 부분에서는 공무원 개인이 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단순한 구상뿐만 아니라 배상까지도 규정된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 배상까지 지는가 이런 것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아서 우리 판례가 경계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의 이제 문헌이 이런 이제 해석론과 직결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항으로 갑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 외에,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보상 체계 외에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중배상 금지. 자, 이거는 연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0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이제 국제 문제가 베트남 전쟁이죠. 월남전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념 대립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파병을 했죠. 파병 군인들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종전되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 그때 문제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이제 장난이 아니게 추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이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고엽제, 이런 거 살포, 살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저기 수색 보내놓고는, 수색 들어가 해놓고는 그 위에다가 포탄 떨어뜨려버리고, 네이팜탄 쏴버리고, 고엽제 뿌리고, 이런 이제 불법 행위들, 국가의 과실이나 고의나 이런 불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위 용사들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이제 다양한 국면에서 추구할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재원의 관리 차원에서 이 파병 용사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국가배상법에서 이중배상 금지를 도입을 합니다. 법률에서. 자, 근데 이때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당시 이제 규범 통제 기구가 법원이었습니다. 30 당시에는 미국형 제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원 심사를 담당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대단하죠. 박 대통령이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해서 무효화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박 대통령이 사법파동이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연임이 허용되는데 연임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연임 여부를 이제 이제 임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끝나서 이제 연임이 문제될 때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재판관들한테. 그래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하면서 사법파동이라는 이제 현상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사법부의 어떤 강단이 결국 그 지정자에 의해서 막혔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자신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위헌 결정까지 내리네. 이거 못 믿겠네. 자, 그래서 절대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헌법이라는 최고법에다가 담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하위법에 있다, 법률에 있다가 위헌 결정 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헌법에다가 직접 이제 실어버리는 이런 이제 경과를 가진다. 그래서 30 당시에는 법률에 있었지만 위헌 결정 내리니까 40 유신개헌을 하면서 법률에다 담았어요. 그럼 헌정사는 뭐예요? 이 조항은 40 유신 때 최초로 도입된다라는 중요한 헌정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게 원래 이제 불법이에요.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거는 평등권의 정면적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강학상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어쨌든 헌법이란 최고법에 있기 때문에 대등한 규범 간에는 서로 통제를 못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헌법으로 헌법 규범은 통제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심사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이 조항을 개정하자, 다 가다듬자. 그래서 불법을 몰아내자라는 개헌론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해석론, 살을 입히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자, 그다음 34조 이하가 이제 사회권의 내용들입니다. 사회권. 요거는 이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죠.